지속되는 한증막 더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만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가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오는 10월 사퇴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돼 민주당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8월 중 자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냐며 반박했습니다.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 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우선 월급은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맞벌이 부부 등은 부담스럽다고 했고 시민단체는 신노예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르는 게 값인 휴가철 숙박요금 실태 취재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숙박요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초대용량 먹거리가 가성비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큰 비가 지나더니 이번에는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 37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달궜습니다. 오늘 밤은 그래서 편하게 잠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아직 한강공원에도 많은 시민들이 남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장섭 기자, 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한강공원에선 퇴근 시간인 저녁 7시를 지나자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엔 나흘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낮사이 내리쬐던 햇볕이 다소 누그러들긴 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걸으면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많이 습하고 많이 더웠어요. 오늘 경기 여주의 기온이 37.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경남 창원 35.8도, 대구 35.4도, 서울도 34.4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전국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도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릉과 제주는 벌써 아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이 무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것을 비롯해 대전과 광주,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TV조선 김찬소입니다. 폭염 속에 지난 주말에만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창 자라는 작물을 그냥 둘 수는 또 없는 일이죠. 저희 취재진이 오늘 농촌 지역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농촌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32.7도였지만 한껏 달궈진 땅은 온도가 55도까지 치솟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밭일을 하다 숨진 80대는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를 웃돌았습니다. 경쟁하셨죠. 그래서 다 깜짝 놀랐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비닐하우스 내부는 한증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낮이 되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50도 가까이 치솟기 때문에 오전 10시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농사에 방해가 되는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도 더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작물이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햇빛이 또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도 힘들고 또 그늘 되다 보니까 그늘에도 힘들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만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최소 15명에 이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농촌 주민들입니다. 생계가 달린 농사일이다 보니 폭염에도 일손을 놓기 어려운 겁니다.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워도 그냥 계속 하는 거지.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야. 농사 현장엔 이렇다 할 그늘조차 없다 보니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농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실내에 없어도 에어컨, 실내에 있어도 에어컨 켜지 않고는 버티기가 어렵죠. 전기 소비가 폭증하면서 아파트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어컨, 선풍기까지 모두 꺼진 집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정전 사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늘 오전 8시 35분쯤 전기 공급이 1시간가량 끊겨 47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주민 2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섭기는 무서웠지. 물 들어가고 탔는데 나가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지. 이렇게 사람 몇 명 갇혀있다고. 그젯밤 9시쯤에는 1,600세대가 거주하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 단지에서 1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고 전자제품 그냥 한 번에 동시에 꺼졌고요. 이제 냉장고에 음식들도 걱정이 됐고 애기들이 이제 잘 시간인데 더워가지고 못 자. 어제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2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결정 못 들었어. 켜놓으면 나가고 켜놓으면 나가고. 에어컨, 냉장고 그러겠어. 이 한전 측은 20년 넘은 변압기가 1,7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을 감당하다 보니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 주말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전 측에 공식 접수된 아파트 정전 신고만 4건, 정전 사고의 40% 가까이는 무더위 때문에 전기 소비가 몰리는 7, 8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전 사고 아파트 상당수가 준공 20년이 넘는 구축이어서 변압기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온열 질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날씨가 무척 덥긴 하죠. 며칠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 하루 10명 안팎이었던 온열 질환자 수는 장마가 끝나고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닷새 동안 3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30일 기준 13명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48명이 숨진 2018년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다. 예, 앞서 저희 보도에서는 주말 사이에만 15명이 숨졌다고 했는데 공식 집계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질병청은 사망 원인이 이 온열 질환으로 확정된 경우만 집계하기 때문에 소방당국 통계보다 적은데요. 그래도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네, 크게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뉘는데 좀 다릅니다. 이 보통 더위 먹었다고 하면 일사병인데요.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서늘한 곳에서 30분 정도 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열사병은 그보다 더 심각한 단계입니까? 네, 이름은 비슷하지만 훨씬 위험한 상태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피부가 말라서 보통은 땀도 나지 않습니다. 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작과 경련, 과호흡이 오거나 의식을 잃습니다. 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응급처치가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견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더위에 쓰러진 사람은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에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이 처음부터 의식이 없다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이때는 물이나 음료수를 먹이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대부분 본인이 119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이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갈증이 시작됐는데 내가 요것만 조금 더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의식 상태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불과 수분 이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까지 손상을 입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사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예, 보통은 연세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온열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이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직원도 20대였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 동안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온 사업장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과로한 노동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는 발생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뜨거운 여름에 뭐 축구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예, 당분간은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비슷한 곳이 전국에서 15곳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상당수는 이미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예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중 절반가량이 빠졌었다는 소식에 입주민 항의가 잇따릅니다. 불안하죠. 이제 LH랑 이제 협의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는 오늘 보강철근이 빠진 아파트 1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철근 154개가 필요했던 경기 양주의 아파트는 단 한 개도 넣지 않았고 충북 음성의 아파트도 123개의 기둥 중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시공사 명단엔 중견건설사뿐 아니라 10대 건설사 자회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정 조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철근이 누락된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에 나선 단지인데 입주민들은 안전 문제에다 집값 하락까지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며칠 전에 알려준 거잖아요. 만약 안 되면 위험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원희룡 장관도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같은 구조의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예견된 사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뜻인데 이럴 줄 알고도 방치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알면서도 그냥 둔 이유가 또 뭐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수양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은 모두 무량판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그만큼 기둥 안에 철근을 더 감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는 보강 조치 후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예치금이 총 공사비의 3%가 남아 있습니다. 그 비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철근이 많이 누락된 곳은 기둥 옆에 새로운 기둥을 짓고 그 외에는 철근 역할을 해주는 재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천장을 보완하거나 철근 콘크리트 상부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문도 제기됩니다. 콘크리트하고 이 접착의 또 보강제하고 이 경계부 쪽들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얘가 이제 벌어진다든지 들뜸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업계에선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입니다. LH의 전관 특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LH 공공아파트 설계관리 용역발주 실태 조사했을 때 거의 80% 이상이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한 걸로 나왔었어요. 여기에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와 건설 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공기 단축, 재하도급 등도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됩니다. 발주처인 LH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번 사태가 건설사 흠집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공 가이드라인과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 달 말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도 이미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처음으로 비회기 중에 이 대표가 자진해서 법원에 나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서 여러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그 의미를 상세히 짚어봐드리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공판 진술을 지켜본 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까지 감안하면 영장 청구 시기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표 측은 여야 합의로 회기를 일찍 마무리한 뒤 비회기 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8월에 보내면 여야가 회기를 잘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특혜 채용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법원에 나갔던 사례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의 자진 출석 가능성에 대해 수도권 한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면 계파 갈등이 또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나오는 10월 사퇴설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혁신위 실패와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라고 봐야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검찰 비판에 가세하면서 과연 수사 중인 검사의 명단을 공개해서 압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 명단입니다. 지검장과 차장, 부장검사,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이 담겼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입니까? 여기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검찰이 남편에게 석방을 딜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가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로 이재명 대표 소환과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엉뚱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수사 상황만 설명하면서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좌표 찍기, 사실상의 협박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사법방해를 넘어선 범죄라고 지적했고 여당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적인 민주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찰 수사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전전긍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층에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단순히 노인을 경시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드는 발언이죠.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발언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청년 간담회에서 아들이 중학생 시절 했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도 다르게 줘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다만 김 위원장은 1인 1표제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과거에도 50대에 접어들면 멍청해진다는 등 여러 차례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좀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국민의힘은 청년층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막말이냐며 노인 비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군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 풍조가 발현된 것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 원칙을 부인한 게 아니라며 발언 왜곡이야말로 구태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정부가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도우미를 들여오는 방안을 제시했었죠.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 도우미는 250만 원이 넘어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건데요. 정부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을 들여오는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 등 이용자의 관심은 우선 비용에 쏠리는데요. 먼저 차정승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인 가사 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며 식사도 준비합니다. 아이들 셋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건데 그동안 중국 동포만 쓸 수 있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에 동남아 보모들이 들어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으로 주로 필리핀에서 100명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추후에 그 인원은 더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가 우선 대상자입니다. 외국인 도우미는 출퇴근하면서 청소, 세탁은 물론 육아까지 맡습니다. 근로기간은 최소 6개월로 월 200만 원 초반인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비용을 낮출 다른 방안들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처럼 오페어라고 불리는 외국인 입주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 이용자의 가사 근로자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9월까지 사업안을 확정한 뒤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 맞벌이 부부 등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양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예제 도입을 중단하라는 대형 피켓이 회의장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내건 문구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화 예 시발점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도우미들이 받게 될 최저임금은 월 206만 원 수준입니다. 250만 원인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 급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외국인 가사 노동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도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를 내려면 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에 적정한 임금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딱 지금 이맘때 휴가철 성수기에는 숙박요금도 덩달아 뛰죠. 어느 정도의 성수기 요금은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도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자체가 성수기 숙박요금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단속에도 나서보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진흙탕에 몸을 던지고 물세례를 맞아도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머드 축제가 한창인 충남 보령시에 하루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빈방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보통 한 2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한 63만 원 정도 내가지고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보령시 일대 전체 숙박업소 363곳 가운데 휴가철 숙박요금 상한선을 정해 공개한 업소는 모두 306곳. 하지만 신고요금은 11만 원인데 현장 요금표엔 13만 원으로 테이프를 붙여 가격을 수정한 숙박업소에 온돌방 한 칸짜리 펜션 1박 요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한 뒤에 실제로는 9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얼만데요? 90만 원이요. 90만 원이요? 네. 성수기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 중인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지자체와 협의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업소가 상당수였습니다. 다수 지자체가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의 2배가 넘지 않게 관리하다 보니 7, 8월을 준성수기에서 초극성수기까지 4단계로 세분해 요금을 매긴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같은 7월에도 요금이 8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숙박업계 자율에 의존하다 보니 요금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면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참여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휴가철을 앞둔 지난 6월 기준 전국 콘도 이용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4% 뛰었고 호텔 숙박요금도 같은 기간 11.1% 올랐습니다. 조례 안에 관광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집어넣고 그 규정을 근거로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돈 없는 바가지 상은의 피해는 결국 상인들 몫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소비자 탐사대 송민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른바 한증막 더위를 겪는 건 이 태풍 독수리가 열기를 한반도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수리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 적색경보가 내려질 정도인데 이 남부 푸젠성에는 14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도로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홍수 속에서 힘겹게 구조를 기다리고 버스기사는 황급히 내려 급류에 휩쓸린 노인을 구조합니다. 맨몸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에 대형 스포츠센터 지붕도 뜯겨져 나갑니다. 중국 남부에 상륙해 북상한 5호 태풍 독수리의 위력입니다. 푸젠성에서는 하루에만 36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145만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目前统计的灾情的损失是4.78亿人，但是4.78亿元，但是这个灾情还在进一步统计当中。 수도 베이징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테난먼 광장이 폐쇄됐고 대부분 학교도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사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랴오닝 성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4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북부 지역에 가장 높은 단계인 폭우 적색경보를 내렸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초 상하이로 향하던 6호 태풍 카누는 경로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개 도살장을 40년 동안 불법 운영한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이 부부가 경찰 급습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도살장 안에서는 학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둔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농촌의 한 농장에 들이닥칩니다. 불법 개 도살장입니다. 업주는 출입문을 잠근 채 물까지 뿌리며 버팁니다. 소용없어. 끝났어. 좋은 말로 할 때 열어. 경찰이 도착하자 출입문이 열렸고 농장 시멘트 바닥에는 개 사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학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쇠로 만든 둔기도 발견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개와 고양이 등을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에서 개 19마리를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한 마리는 눈을 크게 다쳐 긴급 이송됐습니다. 격타당한 흔적이 보이는데
눈 안구가 파열이 돼서 재생이 안 되게끔 돼서 조만간 수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조한 개들을 옮길 동물보호센터가 없어 나머지 18마리는 학대가 벌어진 도살장에서 계속 지내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한 50대 부부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사람 몸통만한 초대용량 먹거리가 인기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극대화한 제품이 소비자를 사로잡는 건데요. 이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일반 삼각김밥보다 크기를 키운 2X라지, 3X라지 삼각김밥에 벤티 사이즈 얼음컵, 대형 맘모스빵까지 고물가 시대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를 위한 대용량 상품입니다. 사람 몸통만한 크기의 포대형 간식도 등장했는데 소용량 제품보다 중량당 가격은 3분의 1가량 저렴합니다. 그럼 1+1 아니면 2+1 상품에 가장 눈이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좀 제가 득템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주로 그런 거 위주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제휴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공짜 마케팅도 등장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어 반갑고 판매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나니 이익입니다. 1+1이나 세일 행사를 진행했을 때 실제 그 단품 매출이 최대 3배까지 이제 매출이 신장하는 이제 트렌드가 좀 나타났고요. 확실히 소비자들이 이제 세일을 해야지만 구매한다. 끝도 없는 고물가 시대.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성비 상품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2021년은 한국의 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시기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대신에 다른 투자에 눈을 돌린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당시 홍콩 H지수가 고점을 찍을 때여서 주가지수에 따라서 손익이 정해지는 주가 영계증권 ELS에 이른바 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 H지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투자자들. 무거운 탄식이 쏟아집니다. 국내 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기초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에서 40억 원대 원금 손실이 났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호황이던 2021년 초 관련 상품이 쏟아졌지만 이후 홍콩 H지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103억 원 가운데 40%가량이 증발한 겁니다. The blue chips reported poor results for 2022. That's because of the COVID, okay? And then number two, interest rate in the U.S. are still rising, and this did not help investor sentiment. 금융가에 번져가던 이른바 ELS 공포가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6개월마다 평가하는 기초자산 가치가 일정치를 밑돌면 원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6월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미상환 잔액은 20조 6,867억 원. 내년 만기인 3년짜리 ELS 규모는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만 14조 원에 육박하는데 증시 전망이 어두워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Because the problem haven't solved. And finally, a big problem will come, maybe in the later of the year. 내년 만기까지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면 일부는 손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에 우리 K2 전차에도 없는 로켓 자동 요격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전달받았거나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어떤 무게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정전 70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무기 사열 중 가장 먼저 등장했던 북한 전차부대. 주력 탱크 정대에 그대로 물려받은 국민의 화신들이 강력한 최신 무장을 시위하며 전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 전차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차 옆부분에 사각형 판넬과 발사대가 발견됐지만 어떤 장치인지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적의 대전차 로켓을 자동 탐지해 공중 폭파시키는 요격 장치 APS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2년 요격 장비를 개발했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전력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K2 흑표 전차는 연막탄을 발사해 적군의 로켓을 피하는 구형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요격 장치 관련 기술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타국으로부터 국방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해킹 등 다양한 시도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 식전 행사에서 미국 첨단 무인기를 본뜬 걸로 보이는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형,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을 등장시켜 이목을 끌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명자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무서워서 그러느냐고 되받았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사실상 상수화된 상황이고 KBS, MBC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여야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인사참사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특히 이 지명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방송 탄압에 앞장섰다며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다.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탄압의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였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것은 훨씬 심하다. 몇 배 심하다. 법적 근거도 없는 숙청기구를 바로 설립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면 가짜뉴스를 전파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지명자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0일 전후가 될 예정인데 내일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면 본격적인 검증 공방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의 보도가 편향됐다는 주장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야당도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 주장을 돌아보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역사도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시간을 그때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방송을 방송답게 공정하게 그래서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방송 독립을 강조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닷새 뒤 방통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게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했고 21대 국회에서 183석을 확보하고도 문재인 정권 내내 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7년 8월 당 간부 워크숍에선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단체 동원과 이사, 경영진 축출 방법이라며 내부 문건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들의 휴가지로 잘 알려진 경남 거제의 저도로 가기로 했다는데요. 대통령의 휴가라는 게 늘 그렇듯 마냥 쉴 수만은 없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가 이후에는 일부 개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휴가 계획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밑으로 숲이 울창한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섬을 가로지르는 산책길 곳곳에선 바다가 보입니다. 모레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거제시 저도를 찾을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휴가지로 저도를 선택했지만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사퇴 등 여당 내 잡음이 커 일정을 취소하고 서초동 자택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도로 불리는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곳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민간에 일부 개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 민생행보 일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풀을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잘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윤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2차 개각과 광복절 특사의 규모 그리고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까지 함께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이어서 민간 기업의 중국 투자까지 막기로 했습니다. 우방국의 동참도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 중국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사만 바꾼다고 해결되니? 유명 배우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 700만 명을 돌파한 알리바바. 글로벌 이용자 10억 명, 연매출 42조 6천억 원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지난 6월 경영진을 대폭 갈아치우며 AI와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나려던 알리바바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를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do and say things that China will not like, just as they're going to continue to do and say things we won't like. 미국이 수십 년간 해왔던 중국 테크 산업의 큰손 역할에서 발을 빼겠다는 건데 당장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우방국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로도 간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유예를 안 해준다면은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공장을 스탑을 시켜야 되니까. 중국은 당장 내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행합니다. 반등을 노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점령당한 땅이 아닌 본격적인 러시아 영토 공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핵카드를 꺼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 50층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쟁이 멀게 느껴졌던 러시아인들에게도 충격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И потом очень много было дыма, ничего не было разглядеть. Но немного сверху прям видно было огонь.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이달에만 4차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은 이제 뺏긴 땅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대반격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남부 최전선 용의 이빨까지 진격했고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도 공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These are faster than anything else in the Black Sea. 러시아는 또다시 핵카드를 꺼냈습니다. 푸틴 최측근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점령에 성공한다면 핵무기 외에 다른 출구는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영국의 다빈치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헤더윅의 건축 세계를 이정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하얀 성게 모양의 구조물, 아크릴 막대 6만 개에 영국의 각종 씨앗 25만 개를 담은 씨앗 대성당,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입니다. 204개의 참가국을 상징하는 꽃잎 모양의 런던 올림픽 성화대, 뉴욕의 랜드마크 벌집 모양 전망대 베슬,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까지 실용성에다 감성을 더한 영국의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들입니다. By emotion, I mean the ability of buildings to mean something to us, to lift our spirits, to connect us. Buildings affect us. 배출가스를 줄이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탈 수 있게 만든 런던의 상징 빨간 2층 버스를 디자인했고 360도로 회전하는 의자로 편안함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조각, 패션, 산업 디자인까지 다방면에서 뛰어난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헤더윅은 늘 사람을 향합니다. 디자인을 할 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누릴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생활을 할까. 전시장에는 헤더윅 작품의 모형뿐 아니라 각 프로젝트를 사진 작가들이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130여 개의 배너로 제작해 전시했습니다. 전시는 30년간의 주요 건축물과 작업 과정들을 담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시속 160km를 던지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있습니다. 우직하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한화의 문동주 선수를 성미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속 160km의 강속구. 문동주는 한국 최고의 파이어볼러입니다. 슬라이더가 평균 140km에 육박하고 속도 조절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구종인 체인지업이 무려 140km를 넘습니다. 시즌 6승으로 신인 중에 가장 앞서 있지만 겸손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없고요. 제가 나가는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유일한 목표인 것 같고. 역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광속구입니다. 쉽게 가질 수 없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더 자신 있게 피칭하는 것 같아요. 팔꿈치를 어깨 위로 올린 뒤 골반을 재빠르게 돌리는 문동주 특유의 투구 동작이 빠른 공의 비결입니다. WBC는 TV로 지켜봤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엔 팀 동료 노시안과 함께 승선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우승이고요. 저희가 나라를 대표해서 가고 저희 팀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19,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했다는 평가. 팀 내에선 아재 개그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진 않는데 저 혼자만의 조금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의 인성까지 문동주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여름날 책과 검은고를 챙겨 산중에 든 선비가 서울 그늘에 앉았습니다. 천둥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폭포를 고즈넉히 쳐다봅니다. 이 선비는 바위에 엎드려 굽이치는 계곡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죠. 요즘 말로 물멍에 빠져 더위도 시름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실학자 이익은 더위를 응시했습니다. 밭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온몸에 종일토록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름들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 초가집 궁색해도 근심하지 말아야지. 시인이 들려주는 어느 이별 이야기입니다. 밭일하던 할아버지가 점심때 집에 와서 맹물에 밥 말아 대강 드시고 다시 나갔습니다. 아랫마을 갔던 할머니가 부랴부랴 돌아와 보고 속이 상해 일손 거들려고 밭으로 따라갔죠. 할머니 와락 달려들어 영감님을 얼싸안아 일으켰으나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두어. 할머니는 그날 아침 유난히 시동이 잘 걸렸던 경운기가 원망스럽습니다. 점심 못 차려준 한이 애통했습니다. 그제 경북에서만 뙤약볕에 밭일을 하던 노인 4분이 이렇게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주말 사이 온열 질환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70에서 90에 이르는 고령의 농민이었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열사병으로 짐작한다고 합니다. 불볕 더위에 타들어가는 작물을 차마 그냥 두지 못해 살인 폭염까지 무릅쓴 죽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폭염경보와 호우경보가 동시에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동네는 마른 천둥만 치고 또 어떤 동네는 1시간에 80mm 넘는 폭우가 퍼부었죠. 그 바람에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기온도 떨어지기 마련일 텐데 폭염경보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습도가 치솟으면서 서울의 밤사이 체감온도가 28.5도에 이르러 더욱 고통스러운 열대야에 시달려야 했죠.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도깨비 날씨의 연속입니다. 극한 기온은 온 지구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관측이래 올해 7월이 가장 뜨겁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들끓는 열대화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 실감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붉은 화로 속에 있다고 했던 1300년 전 당나라 식구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다 정치판을 비롯해 뭐 하나 속 시원이 되는 일이 없는 우리의 이 여름이기에 시성두보의 탄식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손 뒤집으면 구름 일고 손 엎으면 비 내리니 분분하고 경박한 자들을 어찌다 헤아릴까. 7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지구가 들끓는다 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습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도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셔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한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습도를 더욱 높이면서 연일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 보이고 있고요. 8월의 시작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덥겠습니다. 서울이 35도, 전남 화수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대체로 맑겠고 남쪽 해안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또 달력을 한 장 넘기셔야겠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